할게요. 안녕하세요. 저기 연금 수리학을 맡은 박재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계리사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연금 수리학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연금 수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먼저 연금 수리학에 대한 어떤 개요를 좀 볼게요. 보고서 어떤 과목인지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연금 수리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수리학이라는 과목은 원래는 이제 그 보험 수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험 수리학을 공부를 하셨는 분도 있을 테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연금 수리학은 이제 우리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금 개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 이쪽에서 다루는 게 퇴직연금 분야입니다. 연금 수리를 보면은 연금 수리에 대한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연금 지급 방식, 수리적인 어떤 모형, 그럼 계리적인 어떤 손익 이런 걸 다루는 건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연령이 많아지고서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 이제 사실상으로는 이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인 이제 실제로 노동 가능 연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0세까지라면은 60세까지 일을 해서 여기에 이제 60세 이후에 노후에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을 때 일정 부분을 갖다가 조금씩 노후 생활을 갖다가 살아가기 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적립을 하고 여기 일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제 노동 기간이 있죠. 노동 기간. 일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모아두면은 조금씩 이렇게 쌓아두면은 퇴직할 때 자신이 60세에 퇴직한다면은 퇴직할 때 일정 돈이 이렇게 자금이 모이게 됩니다. 이걸 연금 자산이라고 합니다. 연금 자산을 모아두고 나면 이 자산을 가지고서 노후에 자기가 살아갈 때까지 일정 부분을 갖다가 생활비나 노후 생활에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모은 걸 어떻게 나누어서 내가 노후 생활을 받아가느냐, 금액을 받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실상 이론은 편한데 돈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노후에 내가 어떻게 노후를 지급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얘기는 편한데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보면 적립기회가 어큐뮬레이션이랍니다. 요걸 갖다가 쌓아둔 걸 나누어 준다 해갖고 디큐뮬레이션 해갖고 쭉 나누어 주는 부분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갖다가 설명하는 학문이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산 문제, 어떻게 계산해서 돈을 갖다 적립하느냐, 어떻게 계산해서 나누어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게 각 나라마다 노동에 대한 어떤 법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최초에 제가 최초에 말했듯이 보험 수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험 수리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경향을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출처 경향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KIFRS라고 합니다. 회계 기준의 1019호 및 근태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데 근태법의 규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근태법의 규정을 조금 알고 1차 시험에 들어가 있죠. 좀 알고 거기에 대한 서술 문제하고 실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서술적인 어떤 이론적인 서술 문제가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금 수리가 최초에 나올 때 2014년부터인가요? 나올 때에는 조금 불안정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이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고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되면서 최근에 있던 연금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수리학은 보험 수리학에 비해서 비교적 좀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단기간에 보험 수리는 아주 이제 1차와 2차를 거쳐서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금 수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 수리는 장기간에 1차와 2차를 다 최초에는 기초 보험 수학, 일반 수학에서 2차에 이제 보험 수리까지 가는데 근데 연금 수리학은 단기간에 그거보다는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연금 부분에 대한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연금 계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건태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알고 난 다음에 연금 수학을 접목을 하게 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 학문입니다. 사실 문제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기초적인 개념 때문에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초창기에는 한 2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5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고 2023년에도 거의 뭐 5, 60%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합격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연금 수리에 대한 문제, 출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금 수리 강의는 실무 경험이 아주 부족한, 이제 보험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거나 직장 생활을 경험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게 마련된 강의입니다. 강의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는 1단계는 최신연금 수리학이라는 교재로 이 교재입니다. 최신연금 수리학이라는 교재로서 기본적인 개념하고 수리적인 어떤 기본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시험을 앞두고 2단계 강의, 요거를 1단계 하고 2단계를 할 텐데 2단계 강의는 모의고사 반인데 핵심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를 하는 강의를 갖다가 습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의입니다. 2단계 강의는 2차 시험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고 이론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해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요. 강의 수강 대상자가 2차는 연금 수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1단계, 2단계를 다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1단계를 듣지 않고 2단계의 핵심 정리나 모의고사만을 들으시면은 제가 한번 그런 친구를 좀 봤는데요. 문제는 시험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을 알고서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단계만 들었기 때문에 1단계를 듣지 않고 2단계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나와서는 알 수 있지만은 풀이 과정에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쉽게 풀지를 못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2단계를 만약에 연금 수리학을 한번 들어보신 사람이면은 2단계를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1, 2단계로 운용을 할 것이고요. 강의 내용은 보시면 알지만 이제 수리의 개념, 절차 이런 식으로 쭉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개강을 했는데 이제 이건 작년에 작성한 자료였는데 오늘 개강을 하고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2단계 강의는 아마 8월에 시험을 치게 되면 한 6, 7월쯤 아마 개강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모의고사를 한번 실제로 시험을 치듯이 4번 사이에 걸쳐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치듯이 시험을 해보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3, 4주 정도는 1차에서 공부한 이거 최신 보험 수리학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이때의 핵심 정리는
기본적인 이론을 다 알고 있다고 보고서 시험 위주로 핵심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보는데요.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수리의 개념, 계리 절차, 지식 이런 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매년 두세 문제씩 나오게 되어 있죠. 결국은 재정 방식하고 수리적 모형, 계리적 손익,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금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나 우리가 종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지, 덜 쌓았는지 적게 쌓았는지 많이 쌓았는지를 갖다가 봐서 계리적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쌓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라 해야 되나요? 공식 위주로 어떻게 쌓느냐에 대해 공식 위주에 대해서 쌓느냐에 대해서 수리적으로 풀이한 과정입니다. 결국은 연금 재정 방식하고 수리 모형, 계리적 손익에서 문제가 거의 4-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은 제가 다음 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 2022년도에 연금수리학 출제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1번 문제는 최신보험 수리학에 나와 있는 톤틴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원리를 묻는 문제였고, 당연히 이제 최신연금 수리학이 제가 말씀드린 성주호 교수님이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뭐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거의 뭐 1분도 안 걸릴 문제인데 그게 10점입니다. 10점으로 나와 있고,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연금 재정 방식, 여기서 퇴직 시 내가 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을 받는 재원이 되는 연금 재원이 되는 걸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연금 수리의 재정 방식 및 재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 가입 연령 방식, 종합보험료 방식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묻는데 개별 가입 연령 방식은 매년 나옵니다. 개별 가입 연령에 대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고, 이건 역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15점으로 줬고요. 개별 가입 연령 방식에 이제 표준 부담금과 그 다음에 표준 부담금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계산 문제에서 어떤 기수, 우리 보험 수리에서 나오는 기수의 차이를 묻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걸 학생들이 많이 못 푼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아까 기초 최신연금 수리학에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개별 가입 연령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뭐 헷갈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주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쉽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연금 수리학, 역시 최신연금 수리학에서 모두 커버가 되죠.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최신연금 수리학은 경희대학교에서 이걸 강의를 하시는 성주호 교수님 교재를 쓰는데요. 연금 수리학 교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고, 물론 이제 성주호 교수님도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뭐 1인자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최신연금수리학 교재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대부분이 다 커버 가능한 부분입니다. 3번을 보시면은 3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가가근무 채무하고 계리적 손익, 아까 저기 출제 나온 거 보면 계리적 손익인데 재정 방식 문제, 계리적 손익 이렇게 묻는 거인데 이것 역시도 한 15점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재정 방식, 여기에 가입 연령 방식이 있고 종합보험료 방식, 대표적인 재정 방식 두 가지인데 종합보험료 방식이 또 10점으로 나왔어요. 이 10점으로 나왔고 이것도 역시 연금수리학 교재가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근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재정검사 실시 후에 기준신비금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립금액 운용방안 이런 문제 이랬는데 요거는 최신연금수리학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법의 내용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퇴직금을 갖다가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역사 흐름을 조금 있다가 이제 1교시 중간쯤 되고 할 텐데 원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근태법에 주게 돼 있는데 근태법에 주게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회사가 퇴직금이라고 퇴직금을 갖다가 회사가 쌓아두고 있다가 회사 내에 쌓아두고 있다가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 때문에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나라 도입을 해갖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60, 70년대부터 산업화 과정을 거쳐왔는데 2005년도 돼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얼마 안 됐죠. 퇴직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과거에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내 퇴직금 제도가 안전하게 지급이 보장돼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를 해서 종업원에 대한 이 퇴직금을 퇴직 예상 금액이죠. 퇴직금액을 갖다 외부에다가 외부 금융기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둬서 실제로 종업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을 수급권이라죠. 수급권을 보장하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방법인데 그러면은 외부에 퇴직금을 적립하려면 퇴직금을 갖다가 어떻게 적립할 것인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개별 가입 연령 방식. 개별로 가입 연령 방식을 하고 두 번째는 크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종합보험료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크게 나누어지고 그 두 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조금씩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식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을 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의 재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개별 가입 연령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세분화시키면 6가지 정도 되는데 개별 가입 연령 방식과 종합보험료 방식 그걸 각각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4번 문제고 5번 문제
제가 지금 5분 설명했구나. 5번 문제는,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5번 문제. 5번 문제는 얘네들이 여기서 제대로 쌓고 있는지, 회사가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재정 방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퇴직급여 준비금을 갖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 검증을 나가잖아요. 검증을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검증을 나갔는데, 너네 회사는 이만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만큼의 85%밖에 안 된다. 이만큼이, 현재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85%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할 거냐, 모자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조치사항, 그 다음에, 그럼 이만큼 쌓아야 된다는 이거의 기준, 얼마를 쌓아야 되느냐? 얼마를 쌓아야 되느냐? 얼마를 쌓아야 되느냐? 이 기준, 이런 기준들을 갖다가 근태법하고 회계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질문인데, 이것도 사실은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얼마만큼 쌓아야 되느냐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친구의 한 7, 80%는 이걸 내게 여기까지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물어봤고, 6번 문제가 10점짜리인데 6번 문제는 사실상은 일반 보험 수리 교과서, 최신 연금 수리학이나 어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회계 처리 방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재정 방식을 회사가 어떻게 쌓고 있냐를 나가서 보려면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변동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질의를 한 내용,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임금 피크제를 많이 하는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 기업, 이런 A라는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이런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은 문제 내에서 아주 생소한 문제지만 문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 답안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반이나 문제풀이반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 내용 자체가 아주 그냥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10점짜리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한국채택회계기준 KIFRS라고 그러는데요. 그 KIFRS 1019호는 종업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종업급여에 관한 사항인데, 퇴직급여 지급액 및 퇴직급여 비용의 개념에 대한 산출 계산 문제가 나와 있고, 최신연금 수리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내용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근태법에 대한 지정운영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이 부분은 8번은 작년에 제가 6월 달에 모의고사 반할 때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점수는 뭐 낮아요. 점수는 낮은 점수인데 그대로 실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반을 제가 해봤을 때 모의고사 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었다면은 이거는 그대로 나왔고, 종합보험식 그대로 충분히 풀 수 있고, 개인연금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번 풀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를 제외한 6번 문제를 제외한 대다수의 문제는 작년에 모의고사 반에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면은 다 커버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갖다가 쭉 봤을 때는 아주 생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다뤘던 문제들이 나왔고, 그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실 문제 풀이 하는데 계산하는 데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 계산하는 데는 채 10분을 넘지 않아요. 한 문제당 대체로 뭐 5분 안에 전부 다 계산이 다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연금 수리학 출제 문제를 분석해봤고 연금 수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신 연금 수리학 교재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리사 시험을 보면은 보험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시험이 한 20년 전이죠. 시험을 칠 때는 보험수리라는 과목이 있었고 2차 시험입니다. 1차도 많이 바뀌었지만 보험수리라는 과목이 있었고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이론 및 실무, 보험 이론 및 실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 칠 때는. 근데 이게 이제 계리사 제도가 세계적인 어떤 과목하고 어느 정도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보험수리학, 보험수리. 연금수리, 계리모형론, 리스크 관리. 과거에 이렇게 세 과목을 쳤던 게 지금은 이렇게 과목이 이렇게 나누어졌죠. 보험수리는 과거에 그대로 보험수리로 왔고 여기서 연금수리라고 따로 여기서 보험수리는 개인연금 쪽이 강해요. 개인연금 일반 보험수리. 자, 보험수리를 가지고서 일반적인 보험수리,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뭐 이런 연금보험까지 이런 일반 보험수리하고 그다음에 연금수리란 과목은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회사에서 퇴직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뭐 군인연금 이런 식으로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연금제도 요까지가 연금 수리 분야로 나누어진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보험수리에서 연금 분야, 보험수리에서 연금보험의 수리적 수입 지출, 보험료 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용어만 다르지 쓰고 있는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계리모형론은 사실은 이제 손해보험 쪽에 이제 지급금 예측이라든지 뭐 IBNR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돼 있고
재무공학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재무공학은 재무학 쪽하고서 금융공학 쪽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졌고 이론 및 실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연금 수리는 퇴직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 퇴직연금이 어떤 부분이냐? 자, 퇴직연금 어떤 부분이냐면은 퇴직연금 볼까? 퇴직연금을 먼저 이해를 하려면은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제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퇴직연금 제도가 자, 1953년부터 61년, 75년, 80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주기를 보시면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지내왔냐면은 사실은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고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제도를 갖다가 처음으로 언급을 해서 1961년 돼 가지고 법으로 정해 강제적으로 법정 강제로 해가지고 30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퇴직금을 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근로기준법 퇴직금 제도가 있기 전에는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퇴직금을 내가 이제 뭐 5인 기업, 10인 기업이 되려면은 내가 사람을 쓰고서 퇴직금을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안 주면 그만인데 그게 법정 강제로 실제로 퇴직금을 주라는 게 30인 이상 기업, 16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퇴직금 계약을 맺어서 줘라. 회사가 들어가면서 퇴직금 계약서 적을 때 요즘은 다 적죠. 1년 이상 근무하면은 1개월치 이상 30일 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런 걸 적는데 그런 걸 갖다 실질적으로 다 적어서 법정 강제화 시키라는 게 1961년도였어요. 1년도 있고 그에 뭐 여러 뭐 이게 10인 이상 기업도 해라 5인 이상 기업도 해라 쭉 지나왔다가 97년에 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주라는 얘기만 됐던 거지 그걸 사회로 예치해라. 너가 퇴직금에 계약했던 거 종업원하고 계약했던 거 퇴직금 얼마 주기로 했어 이러면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예치해라 회사 말고 사회에 예치하라고서 사회에 예치하라는 게 1997년도에 퇴직보험 신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 예치에
의미를 두게 됐어요. 97년에.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97년에 이거 했던 것들도 사회 이치를 하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으로 그냥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도입한 건 2005년에 2005년 돼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금지해라, 뭐 IRP 제도를 도입해라, 그 다음에 뭐 DB 제도의 그 퇴직금을 매년 평가를 해라 이런 부분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뭐가 됐냐면은 2022년도에 이렇게 왔다가 2022년에 사회에 예치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라 했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까먹는 게 나왔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영국도 그랬고 실제 딴 데 쓰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형이라 가지고 원금이 아주 그냥 금리가 낮은데 정리금에서 원금이 보장되는데 리스크가 낮은 데를 하다 보니 사실은 노후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한 매달 퇴직금을 예치를 시켜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의 수익이 워낙 낮다 보니 작년에 2022년도에 중소기업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해라. 기금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기금을 운영하게 해라. 이래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원래 마지막 문제 8번에 아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적립금 운용위원회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한 개 나왔던 것은 이제 이 부분 적립금 운용위원회 기금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작년에 쉽게 한 5점짜리 나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연금수리라는 게 연금수리라는 학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퇴직연금제도, 이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산출을 하고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을 하고서 어떻게 쌓아두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금수리는 지금 현재의 시험 나오는 것은 거의 100%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조금씩 가다가 개인연금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고 연금수리도 들어가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고 한 번도 아직까지 나오진 않는데 공적연금 제도도 교재를 시험 보면 들어가는데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제1장에 보면은 교재 제1장에 보면은 용어가 나오고 연금 수리를 위한 연금 기초 1장 기초가 나오는데 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 기초에서는 연금 수리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용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 공부하기 좀 편하겠죠.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서 연금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실제로 퇴직연금은 어떤 게 있고 개인연금은 어떻게 있냐, 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1장에 대해서 책을 봐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연금이란 건 매년 받는 금액, 연금 이렇게 적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연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는 애뉴이티와 펜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헷갈리게 이렇게 그냥 연금이라 주는데 실제로 애뉴이티하고 펜션으로 확실히 영어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애뉴이티가 뭐고 펜션이 뭐냐? 애뉴이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되나? 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일정 금액이지, 일정 금액. 애뉴이티는 계약에 의해서 연금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일정한 금액을 주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있죠. 이제 보험 수리 하다 보면은 보험 수리에 연금 보험에서 보면은 애뉴이티는 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65세 일정한 연령이 되면 65세부터 연금 재원으로 이만큼 쌓아둔 걸 갖다가 20년간 뭐 20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20년간 주겠다. 확정해서 주겠다. 자, 65세부터 매년 연금을 확정해서 20번 나누어 주겠다, 매년 초에. 그러면 이걸 확정연금이라고 우리가 보험 수리에서 배웠어요. 확정연금. 종신연금은 무슨, 종신연금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자, 지금 1억이란 돈이 쌓여 있는데, 2억이란 돈이 쌓여 있는데, 2억이란 돈이 쌓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20년간 나누어서 매년 나누어서 이자만 가지고 받을래? 아니면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즘 뭐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20년이면 85세죠? 85세 되면 이제 나누어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쭉 죽을 때까지 줄게. 죽을 때가 좀 떨어지겠지, 이렇게. 사망시까지, 그러니까 종신까지 줄게. 이렇게 받을래. 이걸 우리가 보험 수리에서는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연금을 일정 금액을 갖다가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현금 흐름. 이렇게 받으면 현금 흐름은 20개로 나눠질 거고, 이거는 종신까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수가 들어가죠. 기수가 생존율이 들어가. 이렇게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일정 금액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현금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애뉴이티라고, 영어에서는 애뉴이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이라도 이거는 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련된 문제고, 펜션은 뭐냐면은, 펜션은 그게 아니고 소득이 상실됐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급여. 이거는 현금 흐름이었고, 연금의 현금 흐름이었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현금 흐름이었고, 이거는 뭐 소득 상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랍니까, 노령으로 이제 그 실직을 해갖고 소득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 몸이 아팠다든지,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소득을 상실하게 됐을 때 일정 금액을 갖다가 주는 급여, 현금 급여 자체를 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펜션은 우리가 말하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연금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제도에 가까운 거예요. 제도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현금 흐름 지급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가 따로 구분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근태법이라는데 근태법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태법이라고 요약에 쓰고 있어요. 책자에서.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에 근태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 보장법, 우리나라 법입니다. 근태법에 있어서의 연금 수급 조건, 연금 수급이란 것은 연금을 받는 조건, 연금을 받아주는 조건. 근태법에 따르면은 연금을 아무 때나 주지 마라. 퇴직금을 갖다가 아무 때나 주면 젊었을 때 다 퇴직금 쌓아둔 걸로 다 써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태법에 대한 수급 조건을 해놨는데 받을 조건을 10년 이상 근로한 근속한 가입 근로자, 이것도 적어줄까요? 책제 5페이지를 보시면은 10년 이상 근속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고 55세 퇴직자 연령이 55세 이상일 때 받을 수가 있고 최소 5년간 연금을 최소 5년 이상 이게 근태법에 있어서의 퇴직 연금 수급 조건입니다. 10년 이상 직장에서 근속한 근로자라야 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연금도 바로 받지 말고 일시금으로 바로 받지 말고 최소 5년 이상으로 받아라. 이게 이제 연금 수급 기간입니다. 5년 이상. 5페이지 보시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연금 분류 방법에 따른 연금 구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